삼성전자 주가의 그런 장기 패턴이 있어요. 고점에서 35%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대세 상승이 온다.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어차피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인다고 혹은 투자를 늦추겠다고 하잖아요. 하이닉스도 SK 최태원 회장이 조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추자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게 이제 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일단 수요 둔화 우려가 있고요. 수요 둔화. 그거는 뭐 이미 마이크론이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마이크론의 그 자료를 보면 significant reduction in bit demand라고 얘기를 했어요. bit demand가 아주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부담스럽고 재고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아요. 그 채널의 재고도 많고 세트 업체들의 재고도 많고 또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재고가 있는데 뭐 또 투자를 해서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자 이런 상황인데 또 때마침 이 중국의 락다운 4월달에 락다운을 세게 걸었고 그 이후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장비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와야 이게 조립이 되는 거잖아요. 수급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에도 반도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로직 칩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지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장비 조립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스톨이 안 되고 그 ASML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다른 업체 이제 중요한 업체 그 램 리서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우리 상당한 그 생산 차질이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장비들이 들어와야 이제 그 다음 장비들이 쭉 세팅이 되는데 여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겸사겸사해서 조금 뭐 축소를 하거나 약간 딜레이를 시키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도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저쪽 앞단에 저 메이저 업체들의 장비가 지금 세팅이 안 되니 자기네들도 이게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안 좋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호를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위에 형님들이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힘을 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러면 그게 뭐겠느냐? 그러면 진짜 바닥이라고 투자자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국내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우리는 뭐 중국 락다운 걸려도 우리는 그래도 생산 차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봐서도 국내 장비 업체들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중국 락다운 걸리면 예를 들면 미국 업체들이나 유럽 업체들은 손 놓고 있는다는 거예요. 걔네 그쪽의 엔지니어들은 유연성이 좀 부족해요. 기술은 있는데 그냥 매뉴얼대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딱 막히면은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잘해요, 그거를. 사람 노는 꼴을 못 보죠. 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해놨는데 이제 앞에 저쪽 장비들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은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 앞뒤에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국내 장비 업체를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올해 아마 2분기 실적 이후에 애널리스트들 추정치 뭐 저도 많이 낮춰야 되는데 올해 잡아놨던 이런 그 계획들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요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요거 회복이 되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투자는 계속 돼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내 장비 업체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곧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이 장비 업체의 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참 동안 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쉬게 되고 이제 뭐 다시 한번 수주가 이제 뭐 재개가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싸졌습니다. 지금. 싸진 상황이면은 글쎄요, 이제 뭐 타이밍을 딱 올라가기 직전에 사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이제 누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쉬고 있을 때
주가는 많이 빠져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수익률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연평균 뭐 3% 성장한다고 하는데 네. 반도체의 장기 성장률을 낮게 보는 데가 한 8에서 9% 정도 보거든요. 그 세계 경제 성장보다는 훨씬 높은, 두세 배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좋죠. 길게 보면은. 네. 그렇죠. 또 그 절대적으로 반도체 생산이나 출하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소재는 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증가율로. 네. 그리고 항상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 뭐 생산 출하 이거는 계속 늘고는 그럼요. 있다. 네. 그럼요. 그거는 줄지 않습니다. 줄지는 않는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30% 증가냐, 10% 증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기대도 10% 중후반대 또는 20% 그 사이로 기대를 했었다가 네. 이게 이제 10% 초반대로 좀 많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조금 둔화되기는 하지만 증가가 지금 10% 초반대라고 이 난리가 난 겁니까? 뭐 한 30% 감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은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건 이제 물량인 거고. 물량이고. 네. 가격이 좀 빠지니까 좀 부담이 되는 반면에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다 인플레라 그래서 다른 가격도 또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코스트 따는 올라가는데. 비용은 커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내년도 저는 그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이익이 30%만 줄어도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제 지금까지 주력은 DDR4 DRAM이었고 이게 DDR5가 나오면 단가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DDR4는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아. DDR5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되니까 약간 조금 순진한 생각이기는 한데. 아니 뭐 맞는 말씀인데 예. 그게 일단 첫째는 인텔이 그걸 CPU를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거를 좀 충분하게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한 거죠, 또 인텔이. 거기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DDR5가 비싸니 굳이 뭐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또 비싼 거를 지금 해야 되냐, 조금 이연한 이런 효과가 나와서 나중에 살게요,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DDR5의 시장이 좀 많이 좀 뒤로 늦춰진 거죠. 원래 DDR5가 작년 가을에 막 이제 출하된다. 그 인텔의 2년 전부터 나왔어요. 2년 전부터. 네. 2년 전부터. 그 인텔의 그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CPU. 그것도 작년 말이냐, 2021년 초냐 이런 이야기 막 나왔었는데 지금 2022년 하반기 들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인텔이 참 좀 안타깝죠. 네.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5년 이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인텔의 당시 CEO였던 이제 브라이언 크레자니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이 사실은 뭐냐면 인텔도 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자율주행 해야 된다. 그래서 모비라이 인수하고 뭐 알테라 인수하고 뭐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좀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인텔도 이러면서 기존의 그 반도체 이 공정 관련된 인력들 상당수를 내보냈습니다. 몇 명이 나왔냐면은 인텔의 그때 직원이 11만 명인데 12,000명이 나갔어요. 12,000명. 10% 넘게.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다른 데 갈 때 있는 실력자들이 많이 나가죠. 실력자들이 제일 먼저 나가죠. 네. 구조조정할 때 명예퇴직금 받고 나가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갔겠어요? 경쟁사. 엔비디아 가고 퀄컴 가고 AMD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 좋아졌죠. 그러면서 인텔이 좀 여러 면에서 좀 버벅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텔은 약간 조금 어떻게 재기의 여지가 좀 보이지는 않고요, 아직은.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인텔이 많이 좀 고민일 거예요. 계획은 뭐 잘 세우고 있는데 뭐 미국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만만치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인텔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또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텔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부담이죠. 삼성한테도. 왜냐면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이 하이엔드 파운드리 쪽을 이제 삼성이 이제 상당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텔이 우리도 할 거야 이제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인텔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삼성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상당 부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인텔이 들어온다, 뭐 파운드리 다시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안보 차원에서도 물량을 좀 미국 내 파운드리, 인텔의 파운드리를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 있죠. 네. 있는데 밀어주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또 분명히 다른 거죠. 예. 실제로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만만치는 않다. 예. 선단 공정과 뭐 수율 뭐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그거를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들, 생산 네. 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오퍼레이터들 이런 사람들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장비업체들도 네. 기본 워낙 이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설계는 잘하죠. 네, 이제 네. 고난이도에 이건 잘하는데 장비 만들어 갖고 가져와라 그랬더니 중국이 막혀서 우리는 못 만들어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업체는 잘하거든요. 왜 이걸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네. 왜 미국 내 투자보다는 이 대만이나 예. 일본에다가 공장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게 생산성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 측면에서, 인재 사람들, 측면에서. 네. 저기 생산 라인 쪽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삼성이 저기 뭐 텍사스에 파운드리를 가야 된다. 뭘 가야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파운드리 고객들이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거기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미국에서 오라 그런다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협상을 잘해서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게 되면 제가 봐서는 국내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최대한 얻을 거를 쭉 뽑아내고 이제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이 그 텍사스 주인가요? 뭐 냈던 뭐 문서 이런 거 바탕으로 현지에서 또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삼성이 이제 얼마까지도 더 투자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많이 뽑아 먹어야 되는 텍사스 주가 됐든 미국 연방이 됐든 하반기에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좀 유념해 봐야 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쭉 찝어 주실까요? 지금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좀 예정되어 있는 우리 로드맵은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과 그 D램 그 매출액을 한 30년 동안 쭉 한번 놓고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보면 D램 매출액 또 같이 올라가죠. 더 때려볼게요. 회색 그래프가 이제 D램 매출액이죠.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다 올렸을 때 올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D램이 피크 아웃을 하죠. D램 매출액이 이제 올리고 났더니. 근데 거기서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네모칸 친 부분에서 첫 번째에서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때 피크 아웃을 하게 되고. 근데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이제 피크 아웃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또 그거보다 조금 앞쪽에서 하게 되고요. 지난번 2018년에서 19년 이때는 기준금리 다 올리기 전에 이제 피크 아웃을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냐면 선반영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어떤 정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막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년 초까지 금리 올린다. 뭐 3.5가 되느냐, 뭐 4가 되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린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그거보다 점점 빨리 반영한다고 보면 올해 하반기에 피크 아웃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3분기 중일 것 같아요. 피크 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그러면 주식을 많이 못 사죠, 사실은. 왜냐면 피크가 보이는데 주식을 많이 못 사게 될 거다. 그리고 매출액이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뭐 한 또 3개월, 4개월 뭐 또는 한 5, 6개월 이 정도 매출액이 쭉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뭘 보냐면 이제 바닥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크가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긴 좀 어려워요. 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삽니다. 네, 그래서 피크가 예상이 될 때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 힘들지만 네. 바닥이 예상이 될 때는 먼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좀 오히려 네. 금리를 빨리 올리고 예. 그래서 좀 수요가 좀 죽고 예. 그러면서 피크 아웃이 좀 빨리 나타나면 차라리.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그 앞당겨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과연 언제까지 올릴 거냐. 또 하나는 그 디램 피크가 언제 나올 거냐.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한 3개월, 4개월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살 준비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완전 역발상인데 그게 과거의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과거보다 조금 더 반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승우 센터장님이 딱 짚어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뭐 주가 측면이 아니라 디램 매출. 예, 매출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램 매출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방송을 보신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은 슬슬 이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뭐, 미소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출격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출격 준비. 탑건 보셨구나. 그, 마지막 고 조언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5만 전자까지 힘들게 버티다가, 이제 막 6만 전자가 됐다고, 지금이라도 탈출하자 하면서 손절하고 나가는 개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이 반도체에 물려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뭐 방금도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만,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제가 뭐 조언할 그런 실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주가의 그런 장기 패턴은 있어요. 장기 패턴. 그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제가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조정을 받으면, 35% 정도 조정을 받는데, 이제 많이 받을 때는 한 45%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대세 상승이 온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이것도 이제 뭐 옛날에 그랬는데 또 그럴 거냐, 뭐 그렇게 뭐 반론을 하실 수 있지만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2배 올라갑니다, 2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닥이 이제 5만 5천 원이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제가 볼 땐 2배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 조금 올랐다고 나는 빠져나가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너무 근시안적이신 것 같고, 뭐 이제 워낙 이제 고통스러우시니까, 뭐 그러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저력이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보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 1등은 아람코고요. 2등은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이에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그림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그 삼성전자 주가 2배 갑니다. 요거 썸네일로 써도 됩니까? 전략일 것 같은데. 아무튼 하신 말씀이니까. 다만 앞선 지금 비가 내리고 빗속에서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보셔야 할 포인트들 저희 중간중간 계속 센터장님이 짚어주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끌고 계시는 이승우 센터장님,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하십시오.